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망치는 이유를 돈이나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무너지는 시작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 30초 그 시간을 포기하는 순간이다. 혹시 당신도 언제부턴가 거울을 대충 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나이에 누가 본다고 이제 꾸며서 뭐 하나?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꾸밈은 자신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혹시 거울 앞에 서서 오늘도 그냥 지나쳤는가? 머리는 대충 빗고 옷은 손에 잡히는 대로 걸치고 얼굴은 씻기만 하고 나왔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낸 사람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을 정돈하고 나온 사람. 이 두 사람의 노후는 정말 똑같을까? 같은 나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살던 두 노인이 있었다. 10년 만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 한 사람은 등이 굽고 표정이 어둡고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다. 다른 한 사람은 흰머리가 있어도 단정했고 걸음에 힘이 있었고 웃을 때 눈빛이 살아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늙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진짜 이유가 뭔지 아는가? 재산 차이가 아니었다. 건강 검진 수치의 차이도 아니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당신은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의무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전해주겠다. 돈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시작해보자.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아침, 당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아니다. 문이 열리고 이웃 어르신 한 분이 탄다. 머리는 단정히 빗겨 있고 옷깃은 깨끗하다.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에도 힘이 있다.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냄새도 나고 구겨진 옷을 입고 시선을 피하며 서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것이 바로 겉모습이 가진 힘이다. 그리고 이 힘은 남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이 나이에 꾸며서 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젊을 때는 취업을 위해서, 연애를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녀들도 다 커서 떠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거울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옷장에는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고, 화장품은 뚜껑을 열어본 지 오래됐고, 머리는 자르기 귀찮아서 대충 묶고 다닌다. 평생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뒷전이었을 것이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꾸미는 게 무슨 대수인가 싶었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바빴다. 아침에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일터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집안일에 파묻혔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고 나니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홀가분함이 어느새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운했을 것이다. 젊을 때는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늙었다고 슬쩍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아서,
외로우셨을 것이다. 거울을 봐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나이 들면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외모는 젊을 때나 신경 쓰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내면이 더 중요해진다고. 물론 내면이 중요하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외모를 가꾸는 것과 내면을 가꾸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핑계 삼아 결국 겉모습도 마음도 함께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는가? 이 말은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심과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 말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마음만 좋으면 된다는 핑계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매일 보내는 것과 같다. 이상하게 들리는가? 사람의 뇌는 겉모습과 내면 상태를 서로 연결해서 인식한다. 이것을 자기지각이론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뇌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반대로 며칠째 씻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입은 모습을 거울로 보면 뇌는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무섭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겪어본 경험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온 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졌던 기억이 있는가? 반대로 며칠 씻지 못하고 지냈던 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던 기억은 없는가? 우리는 이미 몸으로 그 답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버렸을 뿐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단순히 기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자존감, 우울감, 심지어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70이 넘은 어느 할머니가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떨어져 살았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할머니는 서서히 방 안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머리도 안 감고 화장은커녕 로션도 안 바르고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자녀들은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몰랐다. 목소리는 괜찮게 들렸으니까. 그런데 몇 달 뒤 딸이 직접 찾아갔을 때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방 안에는 오래 쌓인 먼지, 냄새와 며칠째 갈지 않은 옷,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딸은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냥 살아. 꾸며서 뭐해? 볼 사람도 없는데. 이 말을 듣고 딸은 마음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다. 딸은 어머니에게 억지로 화장을 시키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딸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매주 한 번 어머니를 모시고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감기고 다듬고 손질을 받게 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귀찮아했다. 그런데 2번, 3번 미용실에 다녀올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머리를 정돈하고 나온 날, 어머니는 오랜만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나도 나쁘지 않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스스로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고, 옷장에서 예전에 좋아하던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동네 노인정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 그 어머니는 딸이 말하길 예전보다 더 밝은 얼굴로 살고 있다고 한다. 또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다. 평생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홀가분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남성은 이상한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딱히 씻을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며칠씩 면도도 안 하고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내는 날이 늘어났다. 아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침부터 무슨 잔소리냐 하며 짜증을 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의 모임에 나가게 됐다. 몇 달 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다듬었다. 모임에 나갔을 때 동료들이 그에게 말했다. 자네 아직도 그대로구먼. 은퇴했다더니 더 젊어 보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성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오랜만에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날 집에 돌아온 그는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갈 때도 예전처럼 옷을 갖춰 입기 시작했다. 몇 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력이 넘쳤다.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다. 평생 학생들 앞에 서느라 옷차림 하나, 머리 모양 하나에도 늘 신경을 썼던 분이었다. 은퇴를 하고 몇 년이 지나자 이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혼자가 된 뒤로 그는 서서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을 치른 슬픔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습관이 되어버렸다. 동네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고 경로당에 나오라는 이웃들의 권유도 거절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며 말을 걸었지만 그가 계속 사람을 피하자 점점 그를 찾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만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 제자 한 명이 그를 찾아왔다. 여러 해 만의 만남이었다. 제자는 스승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당황했다. 사진이라니 이런 몰골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급히 옷을 갈아입고 오랜만에 이발소에 들러 머리를 다듬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자기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아직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옷을 갖춰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 3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외모를 가꾸는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되살렸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다. 미용실에 다녀왔다고, 면도를 했다고, 옷을 갖춰 입고 사진 한 장을 찍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허리를 펴면 자신감이 생기고, 옷을 단정히 입으면 태도가 달라지고, 머리를 정돈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다. 바로 정체성 신호 이론이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몸을 단장하는지는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단정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이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자신에게 보낸다. 반면 아무렇게나 방치된 모습으로 지내는 사람은 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는 존재다 라는 신호를 자신에게 반복해서 각인시킨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이미 이 원리를 수도 없이 경험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책임감 있는 태도가 나왔다. 학부모 모임에 단정히 옷을 갖춰 입고 나갔을 때는 스스로 더 당당해졌다. 옷과 몸가짐이 곧 그 순간의 역할과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특별한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이 신호를 스스로 꺼버렸다. 이제 나는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몸으로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역할이 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오랜 벗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역할이다. 그 역할에 걸맞은 몸가짐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무섭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알고 있었을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잃었다. 젊은 시절 정약용 선생은 임금의 신임을 받던 관리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처지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쉬웠을 것이다. 옷차림이 무슨 소용이며 몸가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지에서도 결코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몸가짐을 단정히 했고 의관을 정제했다. 유배지의 초라한 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자들이 물었다고 한다. 이런 외딴 곳에서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냐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진다. 몸가짐을 함부로 하면 마음도 함부로 흐트러진다. 이 말은 단순한 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약용 선생에게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실제로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관리는 백성 앞에 설 때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이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겉모습이 흐트러지면 판단도 흐트러지고 백성을 대하는 마음도 함께 흐트러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일상의 작은 습관이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고 거듭 이야기한다. 큰 학문과 큰 뜻도 결국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생각해보면 옛 선비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벼슬에서 물러나면 초가집에서 소박하게 살았고 값비싼 비단옷을 두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제나 의관을 정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스스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다. 옷깃을 여미는 그 짧은 동작 하나가 마음을 다잡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18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 작은 습관 덕분이었을지 모른다. 매일 아침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을 것이다. 나는 아직 나답게 살고 있다고. 이 모든 고전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같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노후에 더 중요해지는가? 젊을 때는 주변 환경이 우리를 강제로 단정하게 만든다. 출근을 해야 하니까,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가꾸게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강제 장치가 사라진다. 아무도 우리에게 꿈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여기서 손실회피 심리를 생각해보자.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것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나이 들어 잃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역할, 활동 범위, 사람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서서히 줄어든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할 곳이 사라지고, 명함에 적혀있던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며 매일 챙겨야 할 일들도 줄어든다. 이 모든 상실은 우리가 원해서 겪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다. 그래서 더욱 서럽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외모까지 방치하면 우리는 또 하나를 잃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다. 이미 많은 것을 잃어가는 시기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보자.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온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적금 하나마저 깨버리는 것과 같다. 그 적금의 이름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적금만큼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일 아침 아주 작은 이자를 붙여주면 된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정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자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 외모를 가꾸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정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 든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써서 옷을 입어도 주책이다. 누구 만나러 가냐는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젊은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칭찬받는데 나이 든 사람이 똑같이 하면 왜 다른 시선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편견일 뿐이다. 그리고 이 편견을 가장 먼저 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신을 가꿀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젊음의 화려함과는 다른 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이다. 여기서 사회적 증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놓아두지 않는다. 동네 마실을 나갈 때도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등을 펴고 걷는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왜일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활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느 동네에서는 매일 아침 단정한 옷차림으로 산책을 나오는 어르신 한 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산책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 하나둘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정기적인 아침 산책 모임으로 커졌다. 사람들은 그분을 이렇게 기억한다. 저분을 보면 나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단 한 사람의 단정한 모습이 이렇게 주변 전체에 좋은 기운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방치한 사람 주변에는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도 무거운 기운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서럽고 답답할 것이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다.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면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바꾸려고 한다. 마음이 힘든데 겉모습까지 초라하면 우리 뇌는 역시 나는 힘든 사람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마음의 힘듦이 더 강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겉모습을 단정히 하면 뇌는 혼란을 느낀다. 마음은 힘든데 겉모습은 멀쩡하네. 그럼 나는 그렇게까지 무너진 건 아니구나. 이렇게 겉모습을 먼저 바꾸는 것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집 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덩달아 어수선해지지만 방을 깨끗이 치우고 나면 마음도 한결 정돈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몸이라는 그릇을 정돈하면 그 안에 담긴 마음도 함께 정돈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특이한 처방을 하나 내렸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씻고 옷을 갖춰 입으라는 것이었다.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마치 외출할 것처럼 준비하라고 했다. 처음에 어르신은 이 처방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자녀들의 권유로 몇 주간 실천해 보았다. 놀랍게도 몇 주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표정을 가다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달 뒤 어르신은 실제로 외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산책, 그 다음에는 경로당, 그 다음에는 오래된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몸을 먼저 움직여서 마음을 데려오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한다. 마음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꾸미겠다고. 기분이 나아지면 그때 옷도 갖춰 입고 외출도 하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순서가 거꾸로다. 마음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리면 그 마음은 좀처럼 스스로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몸을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뒤늦게 따라온다. 이것이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낸 지 5년째였다. 자녀들은 걱정이 되어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정작 그녀는 늘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녀회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나갈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보니 예전에 즐겨 입던 옅은 하늘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별 생각 없이 그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모임에 나갔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오랜만에 소리 내어 웃었다고 한다. 그 뒤로 그녀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놀랍게도 그녀는 그 모임의 총무를 맡게 되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던 그녀가 이제는 먼저 이웃들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옷 하나 갖춰 입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 시선이 달라지니까 저도 저를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겉모습을 가꾸는 일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이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남들도 나를 소중히 대하게 되고 그 시선을 통해 나는 다시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이 모든 변화가 처음부터 쉬웠을까? 아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한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또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 하나가 결국 그녀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는 마음,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그 마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 두려움 너머에는 분명히 다시 빛나는 당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외모를 가꾼다는 것이 화려하게 치장하라는 뜻일까?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나이 들어 꿈이라고 하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값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이다.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정돈하고 옷을 청결하게 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지나치게 꾸미려고 애쓰다가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된다. 여기서 미래 자기 개념을 이야기해 보고 싶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방치하기로 선택한 사람과 오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돈하기로 선택한 사람. 이 두 선택이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1년, 2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 앞서 이야기한 동창회의 두 사람, 기억하는가? 그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당신의 얼굴과 자세와 눈빛을 결정한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놓아버렸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세 사람,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딸의 손에 이끌려 미용실에 갔던 할머니도, 동료 모임에 나가서야 정신이 든 남성도, 제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옛 교사도 모두 아주 작은 계기 하나로 다시 일어섰다. 당신에게도 그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른다. 거창한 화장이 아니어도 좋다. 얼굴을 깨끗이 씻고 로션 하나만 발라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다. 둘째, 잠옷을 입은 채로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특별히 나갈 일이 없어도 좋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편안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라. 몸이 옷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도 함께 깨어난다. 셋째, 머리 손질을 미루지 마라.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오래 두지 마라.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고 평소에도 빗질을 습관화해라. 머리 하나만 단정해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외출복을 갖춰 입고 나가는 날을 만든다. 경로당이든 시장이든 가까운 산책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날만큼은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나가는 것이다. 이런 작은 외출이 쌓이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다섯째, 자세를 신경 써라.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걸어라. 좋은 옷을 입어도 자세가 구부정하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반대로 수수한 옷차림이라도 자세가 반듯하면 훨씬 품격 있어 보인다. 여섯째, 향기를 놓치지 마라. 비싼 향수가 아니어도 좋다. 은은한 로션 향, 깨끗한 비누 향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은 향기를 통해 상대방의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외모는 얼굴과 옷차림에서 끝나지 않는다. 표정과 목소리도 외모의 일부다. 거울을 보며 살짝 입꼬리를 올려보는 연습, 대답할 때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를 내는 연습, 이런 것들도 결국 자신을 가꾸는 일에 포함된다. 표정이 밝은 사람, 목소리에 힘이 있는 사람은 실제 옷차림과 상관없이 훨씬 젊고 활기차 보인다. 일곱째, 옷장을 정리해라. 몇 년째 입지 않는 낡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나에게 어울리는 옷 몇 벌만 남겨라. 옷장이 정돈되면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고 옷을 갖춰 입는 습관도 훨씬 쉬워진다. 여덟째, 거울을 자주 그리고 다정하게 보라. 거울을 볼 때 흠부터 찾지 마라. 대신 오늘 단정히 정돈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줘라. 오늘도 수고했다고. 이 8가지가 너무 많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딱 일주일만 해보는 것이다. 첫째 날은 그저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둘째 날은 여기에 더해 잠옷 대신 편안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본다. 셋째 날은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본다. 넷째 날은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신발을 꺼내 닦아본다. 다섯째 날은 짧게라도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본다. 여섯째 날은 오래된 친구나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본다. 그리고 일곱째 날 거울 앞에 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달라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실천해봐도 분명히 다른 것이 느껴질 것이다.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이 8가지는 모두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되는 습관들이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매일 몸가짐을 단정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행위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일에게 내어주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려줄 차례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옷을 갖춰 입고 허리를 펴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존중의 표현이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도 그 존엄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든다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다고 스스로를 방치할 이유는 없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자녀의 눈치, 배우자의 눈치, 직장 상사의 눈치. 이제는 그런 눈치 대신 딱 하나의 시선만 신경 써도 된다. 바로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시선이다. 그 시선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초라함인가? 아니면 여전히 당당한 품격인가? 그것은 오늘부터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한다.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그 사진 속에 남고 싶은가? 머리는 단정하고 옷은 깔끔하고 눈빛에는 여전히 생기가 남아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다면 그 시작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10년 뒤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매일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수를 하고 옷을 갖춰 입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자.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는 것, 옷을 갖춰 입는 것, 머리를 빗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언젠가 거울 속에서 다시 빛나는 눈빛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남을 챙기는 데 익숙했다. 자녀의 옷차림을 챙기고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고 손주의 준비물을 챙겼다. 그런데 정작 거울 속 나 자신을 이렇게 정성껏 챙겨본 적은 얼마나 있었는가. 이제는 그 정성을 나 자신에게도 나누어 줄 때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 주변 사람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 당신이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정돈하는 그 짧은 시간이 결국 당신 곁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스스로의 품격을 놓지 않았다. 그가 지킨 것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매일 아침 옷깃을 여미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루하루가 필요하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아침의 작은 정돈. 그것이 쌓여 결국 우리의 노후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어떤 인사를 건넸는가? 혹시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해온 습관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정약용의 인생조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